질문 봅시다. 이게 이제 얘가 이제 N항대립 복합대립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카테고리를 나누는 방식이나 과정이 매우 복잡하거든요. 특히나 얘는 만약에 실전에서 이거를 과연 그러니까 이제 물론 메모를 하긴 해야겠지만 그냥 독해를 실전에서 해서 제대로 풀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아니고 그냥 키 센텐스가 이제 읽으면서 여기서 지금 이거 이항 대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눈치를 챌 수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준이 앞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이항 대립 관련 지문들을 연습하면서 그게 이제 눈에 익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딱 잡아내는 그 감각이 이제 우리 6평에서 했던 것처럼 조건, 정보, 제한 얘기할 때 그거 잡아내는 그 감각이랑 같은 거야, 사실상. 그래가지고 물론 이 연도가 지나가면 경향성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와중에는 변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임드 지문을 안 할 수도 없거니와 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영향가가 많기 때문에 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대요. 정책 수단.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그럼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네 가지나 있다라는 건데, 뭐 강제성, 그 다음에 직접성, 그리고 자동, 가시 이렇게 있습니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그럼 이게 여기서 이 지문에서 정의한 강제성의 키포인트는 제한이에요. 그렇죠? 뭔가를 하게 한다가 아니고 못하게 한다가 포인트인 거지. 그럼 이제 이게 요 문장 읽으면서 너네가 머릿속에 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강제성 이꼴 제한. 이렇게 그러니까 요약하는 게 중요해요. 요약한 다음에 니네가 나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서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중요한 거지. 특히나 이번에 이제 칸트 지문도 그렇고 선지에서 자꾸 어려운 문장이나 어려운 단어를 나올 때 그거 그냥 어려운 단어와 어려운 문장이 있는 채로 읽으면은 당연히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고민을 오래 하게 돼.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니네 나름 이해하기 좋은 말로 바꿔야 해요. 예를 들면 뭐 결부시킨다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니네 편한 언어로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제 여기서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강제는 제한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참고로 그렇게 키워드 위주로 잡아가야 나중에 뒤에서 관련 정보가 나올 때 링크 시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안 하잖아? 그럼 머릿속에 그냥 우장창 집어넣는 건데 그거 날라가겠죠, 당연히. 양이 많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그럼 이제 그 연관성 찾기 힘든 겁니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이 위탁해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그럼 얘는 이제 관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직접성이 낮은 경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위탁은 이제 직접성이 낮은 거죠. 그래서 위탁은 뭐 직접성이 높고 당연한 거죠.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로 말한다. 이런 게 조금 중요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적, 일상적 뉘앙스랑 다른 단어인 거예요. 정의를 따로 해줬으니까 이런 거 잡아가야 되는 거죠. 기존 조직 활용.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갖고 이제 포인트를 잡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책을 하는 걸 정책을 하는 게 얼마나 티나나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가시성을 따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 개념들 딱 정립을 해 놓으시고 뒤에서 정보 나왔을 때 쟤네랑 연관 있는 거 나오면 바로바로 탁탁 갖다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치성이 낮다. 그러니까 규제 정도 조절이 예산 지출에 뭐 많이 들지 않겠죠.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글의 주제는 사실 정책 선택 수단에 관한 글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부를 때 오버슈팅이라고 부르는데, 오버슈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선하기도 하거니와 어려움의 포인트가 정책 수단 결정이 있지 않고 오버슈팅을 이해를 할 수 있냐 없냐에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라는 이 이름으로 자주 불려요.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환율에 대한 개념 세팅을 해주고 있는 거야. 환율은 장기적으로 기본 경제 요건 반영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 독서 지문 푸실 때 그냥 무지성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나름 생각을 좀 하면서 지문 조금 신경 쓰면서 자기 파란근거 열심히 쓰면서 썼으면 이 문장에서 뜨끔해야 돼요. 뭘 뜨끔해야 돼? 뭘 뜨끔해야 돼? 이제 이게 어웨이크 할 때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어떤 특정 단어들은 뒤에서 굳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대립각을 잡겠다가 뻔히 보이는 애들이 있어. 그치, 그거지. 장기적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건 당연히 대립각이 잡힐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잖아. 장기, 단기, 뭐 전통, 현대, 고전역학, 양자역학, 뭐 상대성 이론, 뭐 뉴턴 이론, 뉴턴 물리학 이런 대립각 잡힐 만한 단어들은 나오면은 그냥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왜 준비를 해야 되냐면 뒤에서 장기는 이러고 단기는 이럽니다 하고 딱딱 깔끔하게 장기 땡 단기 땡 이렇게 안 주는 경우가 있어. 단기에는 이렇습니다라고 안 준다니까. 혹은 장기 얘기를 지금 환율이 장기적으로는 저렇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했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됩니다를 저 뒤에서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그거 두 개 이으려면은 얘랑 대립각이 생기는 거구나. 잡히는 거구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요 문장 지금 뭐 괄호를 치든가 해가지고 조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능동적으로 문장에서 주는 정보를 재구성해야 이해가 되는 문장이야. 이게 그냥 읽었을 때는 뭐 환율이 그렇구나라고 이제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 싹 읽고 나서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가 방향성도 문제인데 변동폭도 문제구나 라고 재구성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방향성, 그러니까 이제 오르내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폭,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여기서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냐. 그리고 이상적인 사고 방식은 뭐냐면 여기서 방향과 폭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서도 한 번 더 의심의 눈초리, 더 경계태세를 확실히 해야 돼요. 왜? 헷갈리기 너무 좋은 거야. 둘 다 포함이잖아요. 지금 방향이 바뀌어도 위험한 거야. 폭이 달라도 위험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서술할 때 묶어서 서술했거든요. 위험하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당연히 경계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옵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그럼 봐, 이게 중요한 거. 오버슈팅은 그럼 뭐야? 포인트가 뭐겠어요, 지금? 방향이 문제입니까? 지나치게 밑줄 긋고 별표. 왜냐하면은 앞에 있는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앞에 있는 문장에서 변화 방향이 다르거나 변화 폭이 너무 크면 위험하다 했죠. 근데 뒤에서 오버슈팅 얘기하면서 바로 뒷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연관성이 있겠지. 바로 뒷 문장에서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이래. 그러면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이 어디겠어요? 지나치게 방점을 찍는 거야, 지금. 상승 또는 하락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오버슈팅은 뭐겠어요? 지나치게가 포인트인 거야. 지나치게가. 상승 또는 하락 둘 다 오버슈팅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구나. 오버슈팅은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오버슈팅에 대한 하위 정보 주고 있죠. 아주 촉발된다라고 했으니까. 경직성, 물가, 그 다음에 불안 심리.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물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 이 상황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이 뭐 변할 수 있냐 없냐, 얼마나 잘 변하냐, 이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 포인트는 사실 이 오버슈팅과 관련된 서술이 나올 때 조금 일반화하면 니네가 낯선 개념이 나올 때 그걸 그냥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냐, 혹은 조금이라도 능동적으로 실제로 이해하려고 드냐가 많은 차이를 만들어요, 이 지문에서는. 그래서 이거 읽을 때 만약에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 정보가 정리만 됐으면은 이 지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 문제 풀 때 되돌아오는 게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낯선 용어 나왔을 때 이해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한다의 이 뭐랄까 팁은 뭐냐면 정보 재구성이야. 정보 재구성. 낯선 개념이 나왔을 때 읽어보고 약간 순서도 바꿔보고 단어도 바꿔보고 이러면서 니네가 이해하기 쉽게 소화시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재현아, 알겠죠? 물가 경제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금융자산의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장 자체가 매우 복잡한데 물가 경직성에 따른 오버슈팅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의심해야 된다고. 여기가 발작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왜? 두 가지라 그랬잖아, 지금. 불안 심리 혹은 물가 경직성 둘 중에 하나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둘 중에 물가 경직성이 다른 걸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뒤에서 실제로 서술이 나오진 않았지만 물가 경직성에서 유래된 오버슈팅, 불안 심리에서 유래된 오버슈팅 나눠서 서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 생각 할 수 있어야 되면서 물가 경직성에서 이제 유발되는 오버슈팅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환율이 장기와 단기에 나눠서 조정된대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버슈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환율이라는 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겠죠. 무슨 조건에 따라서?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그렇죠. 두 가지 서술 나오겠죠, 당연히. 경제 충격이 이거 참고로 여기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여기 밑줄 그으시고 별표 치시면 되는데, 여기를 그냥 저냥 슬렁슬렁 방심하면서 풀었으면은 뒤에서 다 빠그라져요. 정보가 다 어그러져. 왜 그런지 이제 뒤에 계속 쭉 보면 이해됩니다. 경제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환율 충격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고, 조정 과정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단기에 물가는 어떻대? 물가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장기 계약과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서 경직적이래요. 그러면 물가는 경직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대요. 그러면 여기는 물가가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도라고 했으니까 얘는 신축, 여기도 신축이고 여기도 신축인 거지.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단기에서도 신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이라고, 환율이 장기에서는 어떤지 얘기 두 번이나 해준 거야. 그래서 이때는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된대요. 이때는 요 상황에 대해서 구매력 평가설 가지고 설명할 수 있대.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중간에 문장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월해야 한다. 여기 밑줄 그으시고 별표 200개 하세요. 지금 이거 물가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장기 어떻고 단기 어떻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이 썰을 왜 풀기 시작한 거야? 그쵸? 여기 물가 경직성에서 촉발되는 오버슈팅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거 보여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여기서 지금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 이러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단기에는 환율은 단기에 신축적이고 물가는 단기에 경직적이야. 근데 장기에는 둘 다 신축이야. 얘는 그러면 오버슈팅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는 거야. 이게 오버슈팅이겠죠, 지금. 그쵸?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여기 구매력 평가성 이 썰 풀잖아요. 그러고 오버슈팅 설명할 때 그냥 간다니까? 뒤에 있는 오버슈팅 설명이 여기 붙일 수 있냐 없냐가 진짜 너무 핵심이야. 그거 했으면 지문 이해하는 거야, 못하면 지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오버슈팅 지문에서 이제 어려운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어려운 개념도 나오고 서술 방식도 꼬았는데 실제로 사고력 발휘해서 이해까지 해야 얘가 나오거든. 이게 여기서 이 속도 차이가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된대요.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난대요.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그래서 뒤에서 실제로 선지에서도 물어봤는데요. 그럼 균형 환율이라는 단어는 장기와 단기 중에 장기 카테고리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죠.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유지가 포인트지, 장기니까요.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서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간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추가 정보 좋습니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껴지죠? 아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라는 게. 지금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오버슈팅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거 오버슈팅인 거야. 여기가 오버슈팅인 거예요. 근데 구매력 평가설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야. 왜? 여기는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이게 오버슈팅이거든.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죠. 여기다 같이 적을까? 증가돼서 유지될 경우에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한대요.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물가 경직.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서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의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일이 벌어지니까 투자 수익률이 줄어든다라는 거고, 투자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자금이 유출되고 유입은 안 된다. 해외라고, 해외에 쓰자.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그래서 자국 통화가 가치가 하락한다. 그리고 환율이 오른다. 포인트는 뭐겠어요? 여기도 환율 오른다 했는데, 그렇죠? 출발지 분명히 다른데 도착지 같네. 이상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포인트 잡아낼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보면은 오버슈팅 해가지고 뒤에 이거 정책 어쩌고로 이어지거든요. 꼬라지 보면 아트로핀 한한지가랑 똑같아요. 암행이만 달라진 거라니까. 그 어웨이크, 사실상 어웨이크에서 거의 절반은 이미 너네 다 배운 거야. 이제 그거를 어떻게 터득을 하나 변주를 주면서 시도를 계속 하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그래서 환율을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 포인트죠. 지금. 그쵸? 봐. 단기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이래.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서 두 갈래로 갈라놓고 기회 한 번 주고 다시는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이거 잘 나눴니? 구분 잘 했니? 이해했니? 이제 나 막 맘대로 썰푼다? 이러고 이제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신축적인 경우 예상된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치를 발생하는 추가적인 환율, 이거 뭔데? 이게 지금 이거잖아.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잖아, 지금. 그쵸? 일부러 저 단어 안 써주는 거야, 지금. 앞에서 니네 헷갈리라고. 그러면은 포인트는 뭐겠어요? 이때 올라가는 환율이 있다고 했고, 여기서 금리 떨어져서 올라가는 환율 상승이 있다고 했고, 그러면 얘네 둘 다 일어나겠네. 그쵸? 그러면 여기서 환율 상승 2배 이벤트잖아. 이게 오버슈팅이네.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하면서 이제 뭐 사이드 정보 조금만 하나 줬고요. 시간이 경과함, 여기 밑줄 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밑줄 그으세요. 이 단어의 의도는 이제 그 구조 독해만 하는 놈들 죽어라는 거죠. 시간이 흘렀다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 단기에서 장기로 가는 거야. 이거 이제 그냥 구조 독해만 했으면 이거 못 잡아내는 거거든요.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유출되었던 자금이 이제 복귀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장기에 해당하는 정보 하나 더 준 거죠. 유출 자금 복귀가 일어난다. 이것도 써줄까?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그래서 요 흐름 못 잡았으면은 그 뒤에 그래프 문제에서 거의 얽탔을 거예요, 아마. 단기의 환율이 기초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랑 계속 다르다 이 얘기 해주는 거죠. 힌트 주는 거고요.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 당연하지. 왜? 균형 환율이 이거잖아. 장기에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단기에서는 저게 이제 성립되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기초경제 여건 어딨냐? 여기 있다. 여기. 요거 지금 여기서 언급 한 번 더 해준 거예요. 참고로. 저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붙여준 거야, 정보.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기초경제 여건과 괴리되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기초경제 여건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고 더 가까울 것이고, 얘는 멀겠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왜? 장기에는 저거 반영한다고 그랬고 단기에는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장기에만 저걸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오버슈팅은 단기의 경우에만 일어나는 현상인 거지. 복귀하면서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됐던 자금이 복귀하면서 시장 금리 반등으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그래서 장기에는 이렇게 된다. 이것도 시간 지나는 경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와 장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뭐 카테고리 잘 나눠서 정보 재구성 했으면 절반의 성공인 거고, 단기 장기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카테고리를 묶는 범주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의미까지 응용을 할 줄 알면은 100% 이해한 거죠. 이 지문은. 그래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대요. 오버슈팅의 원인은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에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오버슈팅의 원인이 지금 요거인 거잖아요. 물가 경직, 이게 핵심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을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성이 낮은 방법으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정보 공개해서 외환 수급 균형을 맞춘다.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해서 세금을 완화함으로써 내수 위축을 방지한다. 수입 필수 품목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 많죠. 당연히 일단 기름부터가 수입 필수 품목이잖아요. 그렇죠. 스위치 2도 수입 필수 품목. 당연히 수입 필수 품목이죠, 이건. 법적으로 인권입니다, 인권. 최소한의 인권. 그래서 방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서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한대요. 보험. 그 다음에 지급 보증.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징을 가진대요. 얘는 직접성이 높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 추세는 용인하되, 여기도 좀 중요해요. 밑줄 그으시고 별표. 그러니까 이 방심할 때쯤 또 중요한 정보 하나 던진 거예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 이 꼴 뭐예요? 둘 중에 어디야? 장기야, 단기야?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 변동은 장기야, 단기야? 여기 있잖아. 이거 이렇게 이어본 거라니까? 장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환율이 변하는 건 용인을 한다고. 저건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그래서 한번 이게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미세 조정 정책 이거겠죠. 그러면 결국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정책 수단을 결정하는 수단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서 쉽게 말하면 예시를 하나 든 거야. 오버슈팅이라는 현상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수단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는 예시를 드는 건데, 그래서 오버슈팅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개념을 세팅을 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오버슈팅이 뭐냐? 이거의 오버슈팅이에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물가 경직성과 불안 심리에서 유발되는 겁니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현상 얘기한 거예요. 무슨 현상이래 이게?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핵심 다 준 거야. 근데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서버 정보가 내려가가지고 그런데 물가 경직성이 유발하는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면서 한층 내려와서 핸들 튼 거야. 급발진한 거라고. 그러고 환율 가지고 장기일 때 어떻고 단기일 때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물가가 장기일 때 어떻고 단기일 때 어떻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야 이거 장기에서는 환율이랑 물가가 값이 같네. 근데 단기에서는 환율이랑 물가가 값이 다르네. 이거 이제 딱 알아채고 극도의 쾌감을 느끼면서 뒤에 읽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버슈팅. 이거 오버슈팅이구나. 이러고 이제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서술은 여기 먼저 해요. 그래서 이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상 그 칸트 지문에서 이 합리론 얘기한 다음에 칸트 얘기하고 취미 판단 이론으로 이어지는 거랑 다를 바 없죠. 왜? 취미 판단 이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칸트가 미감적 판단력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나? 왜 중요하게 생각했나를 설명하기 위함이잖아. 합리론자들은 뭐 하는 애들이었는데 경험적 어쩌고 하면서 미감적 판단력을 논하지 않는다 했는데 걔는 논한다 했고 그 이유를 막 설명하는 과정에서 취미 판단 이론이라는 아주 거기 그 지문 기준으로는 어려운 개념이 등장했던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한층 내려온 다음에 앞으로 편에서 하던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걸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그 와중에 구매력 평가설은 어떻게 구해집니다. 공식 던져줬고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공식을 줬다는 건 구하게 그 숫자를 구하게 시키거나 최소한 대소관계는 구분을 시킬 거예요. 대소관계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거. 왜냐하면은 이거 이제 구하는 공식 줬으면은 분모가 커지면은 숫자가 작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 갖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안 그랬지만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균형 환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정보 쭉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이제 국내 통화의 공급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유지가 되면 환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다만 물가는 이제 신축적이기 때문에 실질 통화량의 변화는 없다 이러고 나와요. 근데 물가는 신축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진 않았어. 그냥 실질 통화량의 변화는 없다라고만 이야기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물가 경직 때문에 실통이 오른다 했으니까 여기는 원인이 없어졌잖아 지금 인과관계니까. 물가 경직이 아니잖아. 물가 신축적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쭉 가다가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물가 경직으로 인해서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오버슈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막 해요. 그러면서 국내 통화량이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 어쩌고저쩌고, 해외 정보 어쩌고저쩌고, 자국통화 어쩌고저쩌고, 환율 올라간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요구한 거야. 채권 지문이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여기서 링크 정도까지 시킨 거고요. 링크 정도까지 시킨 다음에 추가로 여기서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 앞에서도 환율 오른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 더하기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더블로 오른다 인 거지. 그래서 여기 이 환율 그러니까 요 단기 요 라인이 쭉 오버슈팅 얘기하는 라인이구나를 잡아냈냐 못 잡아냈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읽을 때 지문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면 아마 이거 못 잡아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가르는 문제가 아까 문장이 내가 아까 밑줄 끄라고 했던 그 문장들이야. 아시겠죠? 거기서 어떤 실수했는지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거 잡아내야 돼.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이런 서브 정보 하나씩 밀어 넣어주고 그러고 오버슈팅 얘기 딱 끝내놓고 다시 물가가 경직되는 경우에 라고 하면서 본론으로 쭉 돌아온 거죠 지금. 그쵸?
본론으로 돌아온 거야. 그때 아트로핀 지면서 내가 얘기했잖아. 아세틸콜린으로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거기 막 설명했잖아. 그 이유가 아세틸콜린과 아트로핀의 화학 구조가 동일하다, 유사하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였고, 여기는 뭐예요? 오버슈팅이 있을 때 정책을 어떻게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버슈팅이 뭔지 설명을 한 거야. 그래야 오버슈팅에서 이해하고 이 뒤에서 얘기할 정책을 이렇게 선택합니다에 대한 그 설명이 가능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구도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큰 덩어리의 그 복잡성과 단순성이 다른 거지. 칸트나 채권이나 아트로피는 한 덩어리, 큰 덩어리가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짓거리 했구나, 저런 짓거리 했구나가 그 짓거리들이 하나, 많아야 두 개. 여기는 지금 거의 그게 다 총동원돼 있죠. 거기서 이제 시켰던 게 우리 브레턴 우즈 지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장애물의 개수 자체는 브레턴 우즈보다 이게 더 많아요. 다만 브레턴 우즈가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제 오답률이 조금 더 낮았던 거고요. 그래서 뭐 강제성이 낮고 직접성이 높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를 해결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강제성과 직접성 얘기는 맨 앞에서 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런 게 미세수정 정책입니다. 이러고 이제 마무리한 거야.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거 탁 잘라서 장기 단기구나 해서 이거를 인법적으로 가르는 걸 못했으면 사실상 이 뒤에 다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너네가 여기서 만약에 읽을 때 지문에서 길을 잃었으면 혹은 만약에 문제를 틀렸다면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지금 이 사고 과정이 쌤이랑 달라졌나 그거 찾아야 돼. 그거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필기 안 하신 분 얼른 필기 하세요. 아니면서 뭐 사진 찍으시고. 재현아. 네. 실질 장기에서 환율 변화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때 실질 통화량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아니, 너무 어려운데요. 방금 알려줬는데 이거는 아니 왜냐하면 내가 이미 여기 할 때부터 이미 정했어. 이제 이 새끼 내가 물어봐야겠다. 이 눈이 죽었어요. 이놈. 어떻게 하셨지? 물가가 신축적으로 딱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 뭐 어쩌는데요? 네? 그 어쩌는데? 실질 통화량 그 공식이 공식에 딱 보면 물가가 신축적으로 변하니까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는 거죠. 실질 통화량 구하는 공식이 어디 있어요? 저기 어디? 이용 환율 구하는 저 구매력인데 여기 안 적혀있나? 있는데 뭐에서 뭐 나누는 거. 그러니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다. 이거죠. 뭐 그럼 물가가 어때서? 네? 물가가 어떤데? 물가가 신축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실질 통화량이랑. 실질 통화량이요? 어. 통화량이 많아지면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는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 실질 통화량이 오를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화량이 올라도 물가가 바뀌니까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는다. 별싸게 약간 어거지긴 한데 그래 뭐. 오케이 일단 알았어. 근데 이제 제일 이상적인 거는요. 여기서 이제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해요. 이 단어 중에서 찾아서 여기서 이미 다 줬거든요 정보를. 그래서 저 흐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요게 지금 여기 16년도로 적혔을 텐데 16년도가 아니고요. 18년도 수능입니다. 18년도 수능. 18년도 수능이에요. 18년도 수능이고요. 우리 어웨이크에서 했던 것 중에 칸트가 16년도인가 그랬고 16년도인가 그랬고 아니 16년도가 맞고 엔진이 좀 오래됐어요. 엔진이 11년인가 12년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웨이크에서 얘기했던 몇 가지 이 포인트들, 아이디어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쓰인다가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내 수업에서는 지문 자체에 대해서 그냥 정보 전달하고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아이디어들을 니네가 가져가라는 거야. 그 아이디어들을 써먹어 보라는 거야. 터득하라고 제발.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필기할 때 판서 내용도 필기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아이디어들 필기하는 게 더 중요해. 아시겠죠? 그걸 적어놔야 복습의 의미가 있는 거야. 니네 복습할 때 지문 내용 복습하고 있잖아. 그럼 안 된다니까? 지문에서 얻은 교훈을 복습을 해야지. 가르침을 복습해야지. 아이디어를 복습을 해야지. 아시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아이디어는 이미 오웨이크 때 다 했던 거예요. 그렇죠? 칸트 지문이랑 채권 지문이랑 아트로펜 지문에서 얘기했던 그 아이디어가 그대로 쓰이는 거야. 아시겠죠? (1번) 봅시다. 1번 답 몇 번? 1번 왜 1번입니까 이거? 장기의 환율은 변하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물론 사실 이 선지 보면은 배운 지식으로 거의 풀리긴 해. 그쵸? 네. 근데 이게 물론 여기서 의도한 거는 여기서 쭉 타고 가세요 이걸 하라는 게 의도겠죠. 주제자가 하고 싶었던 것. 그렇죠? 근데 이게 선지 내용상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됐을 때 이제 환율이 변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말이고. 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적절한 거 고르는 겁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죠. 네. 적절한 거 고르는 건데요. 얘는 사실 여기서 등장한 정보랑 저 뒤에서 등장한 정보 갖고 판단하는 건데 아니죠. 뒤에서 나온 정보도 사실 쓸 필요가 없었지. 앞에서 쓴 거 그리고 정답 선지 말고 높다 낮다 판단할 때는 얘 좀 쓰긴 해야 돼요. 높다 낮다 판단할 때 저거랑 비교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글 구성 자체는 정책 결정 수단을 설명하는 거지만 실제로 차지하는 볼륨은 오버슈팅이 더 큽니다. 3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가베 견해를 출하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보냅니다.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재현아, 네. A국 통화 가치는 오를까요 내릴까요?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뭐 하는 거야? A국의 환율이 급등을 했다. 환율이 급등을 했다는 거는 이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힌트를 2번이나 줬어요. 지문 내용을 참고해도 되고 여기 보기에서도 환율 급등, A국의 환율 급등이 진정된다라는 게 A국이랑 B국이랑 교환비가 비슷해진다는 거잖아요. 통화 그
화폐 교환비가.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A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 첫 번째 문단에서.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B국 통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네. 요거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이에 따라 또한 양국 간의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뭐 수치상 그렇겠죠. 그러므로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균형 환율 보자마자 발작해야지. 재현아. 네. 발작했어 안 했어? 빨리 해. 아니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왜 발작해야 돼 여기서? 균형 환율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지문에서 균형 환율이 여기 있고 지금 여기서 지금 B국 입장에서 아니지. 경제학자 갑의 견해에 따르면 B국이 이런 상황이니까 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이때까지 기다려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이 성립될 거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뒤에서 나온 선지에서는 이거 부합하나 안 하나 이거 물어보겠죠. 1번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X. 왜 X입니까 이거?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아니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서. 그렇죠. 뭐 이유가 되게 많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앞뒤 어디로 가든 간에 다 근거를 찾을 수 있어. 보기에서 뭐 물가 경직으로 찾을 수도 있고요. 자금 유입으로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B국 가치, 그러니까 시장 애초에 금리 하락이 사실 너무 결정적인 힌트긴 해요. 그래서 B국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B국 화폐의 가치가. 그럼 오버슈팅의 정도가 작아지는 거지. 작아지는 거야. 왜? 오버슈팅은 이제 물가 경직성과 연관이 있는데 결국에 본질적으로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건데 그럼 그 지나침의 정도가 줄어들 거 아니야. A국도 내려가 B국도 내려가니까 만약에 A국이 내려가는데 B국이 가치가 올라가면 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금리가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거나 하면은 이건 이제 적절한 선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선지는 너무 쉽고요. 3번 선지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도 만약에 장기 단기 구분을 이게 지문에서 이게 시간이라는 게 지나면 단기에서 당연히 장기로 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만약에 안 했으면 3번에서 약간 이상함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면 약간 이 등골이 오싹해지거나 뭔가 잘못 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 좀 특이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필연적으로 이걸로 바뀐다라는 게 좀 특이 사항이에요. 그래서 작정하고 내면은 훨씬 더 토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필연적으로 여기로 갈 수밖에 없잖아. 시간이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카테고리 2개일 때 중간에 이 왔다 갔다가 이 상호작용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했잖아요.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이제 필연적으로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당연히 이 B가 시간이 지나면 요거랑 같아질 거라는 거야. A랑. 그래서 그게 조금 특이한 지문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특이하다, 그러니까 뭐 신기하네 이러고 지나가라는 그게 아니,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나왔을 때 우리가 실전에서 과연 어떻게 잡아냈어야 했나가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그게 아까 내가 밑줄 그렸던 그 문장들이에요. 그런 문장들에서 조심을 해야 하고 단순히 조심하라고 하고 지나가면은 그건 뭐 내가 수업할 필요가 없죠.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 앵무새 델다 놓고 하면 되니까요. 조심을 어떻게 하나, 대처는 어떻게 하나, 니네들이 실수를 왜 했나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재현아 아시겠죠? 네. 내가 뭐라 그래서 그런가? 네. 대처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너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지문 그냥 귀납적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서 귀납적으로 그냥 보여주면서 이런 지문이 있다, 저런 지문이 있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나머지 4번 선지랑 4번 선지는 이제 보기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에서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도 이제 여기 나왔던 정보 그대로 써먹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네 가나 지문이 육모 가나 지문이 뭐 이제 뭐 따지자면 주제가 사회인 거지 경제 지문의 특성을 가지고 있진 않았거든요. 이번에 너네가 거기서 막 추론을 하거나 계산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4번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BC는 기역부터 디귿과 하나씩 대응된다.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음 그래프들은 가에서 국내 통화량이 T 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된 경우 예상되는 가나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순서 없이 나열한 거래요. 이게 사실 그래서 지문을 제대로 읽었으면 보자마자 B는 이미 고정이야 사실. 그렇죠? 참고로 가나다 기역이 실통이고요. 실제 통화량이고요. 미은이 금리고요. 디귿이 환율입니다. 재현아, 네. 이 디귿이 왜 B로 고정이야? 디귿이요? 네. 환율은 올랐다가 이게 약간 오른 채로 딱 그 형성이 되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오른쪽으로 형성이 된다고요? 유지. 그치 유지. 실제 통화량은 어. 올랐다가 어. 다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변화가 없으니까 실제 통화량은 C. 어? 네? 아니요. 아니 일단 환율 일단 디귿 먼저. 디귿이 왜 B냐고? 왜 고정이냐고? A, B, C에서 그래프에 A, C 말고 이 차이가 B 혼자 다른 게 있잖아요. A랑 C는 원복이 되잖아 지금. 네. B는 안 되잖아. 네. 그쵸? 그러면 실질 통화량, 시장금이랑 환율 이거 세 개 중에 안 되는 게 하나 있다니까? 보기 봐요.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된대. 그럼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아저씨 여기에 답이 적혀 있지 않고요. 여기에 적혀 있거든요. 왜 자꾸 얘를 보는 거야? 실질 통화량,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된대요. 그러면 같이 올랐다가 같이 유지되는 게 있잖아. 국내 통화량이요? 저거. 뭐? 환율. 그치. 그래서 디귿은 B가 고정인 거예요. 디귿에 B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 다음에 실질 통화량 장기 변화 없죠. 그러니까 원산복구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C 두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프가 다시 돌아오잖아. Y축이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단기에는 얘가 올라간대. 그쵸? 그 다음에 장기에는 다시 돌아온대요. 그러면 실질 통화량은 A야 C야? C인 거죠. 그리고 A는 시장 금리니까 여기도 이제 너무 대놓고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그래서 4번 문제의 핵심은 사실 이거야. 이게 단기, 장기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두 개 사이의 연관성을 물어본 거지. 그래서 이것도 오답 유발 굉장히 잘 하면서 글 구조도 착실하게 굉장히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거든요. 결국에는 균형 환율이나 국내 통화나 뭐 유출 자금이나 실제 통화량이나 구매력 평가설이나 이런 별도로 던져준 것 같은 정보가 사실은 다 논리적 연관성이 드러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환율 경직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도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지문? 좀 또라 같은데 약간. 5번. 얘가 이제 정답 선지는 너무 쉽죠? 재현아. 네. 몇 번이에요? 이거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1번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환율 변동 보험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기억이 문제가 여기 있잖아. 환율 보험 여기 있잖아. 보고 푸는 거야, 보고. 2번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 이게 지금 필수 상품 얘기하는 거죠. 있었으니까 당연히 넘어가고요. 3번 급등락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맞아요, 틀려요? 재현아? 틀려요. 왜? 환율을 직접적으로 바꿔서. 뭐 오케이, 그것도 맞고요.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에 대한 정보 나왔어, 안 나왔어? 유출 유입에 대한 정보는 나왔고요. 근처에는 그 근처 연관된 정보는 그나마 비슷한 거는 이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수급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 통제를 한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그래서 5번은 나머지 선지나 이 미세 조정 정책이 연관된 정보들에 비해서 정답 선지 자체를 조금 쉽게 주는 편이에요. 4번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를 빌리는 수입업체의 지급 보증. 지급 보증이라는 단어 그대로 있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봐. 5번 문제 풀 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단어 그대로 썼잖아. 안 바꿨죠. 그렇죠? 근데 최근 지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꾸는 거지, 단어를.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오케이? 그때 너는 임대차 거기서 무슨 뭐 생업의 근거, 생활의 근거 어쩌고 얘기 있었잖아. 근데 그 단어가 정답 선지의 근거긴 했지만 지문에 그대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차이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5번 수출입 기업 대상으로 어쩌고 정보 제공한다. 요거. 그래서 5번 정답 3번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얘가 충격적인 이게 되게 네임드 지문이거든요. 브레턴 우즈랑 이제 브레턴 우즈가 거의 이제 1티어급이고 얘가 한 1.5에서 2티어급 되는데 그 이유가 요게 이거 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 이거 하기가. 그러니까 거의 진짜 이형 대립 지문 엄청 많이 보고 장기라는 단어 보자마자 이거 수상하다. 이거 찢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뒤에서 정보 링크하는 과정에서도 이 우당탕탕 읽었으면 사실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 이게 만약에 실전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건 당연히 메모해야 하면서 푸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머릿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뭐 할 수 있으면 부럽긴 한데 당연히 이런 건 메모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메모를 하라는 거는 생각의 이 최적화,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자기가 틀렸으면 왜 틀렸나,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틀리지 않았더라도 얘는 문제 풀이 3, 4번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는 조금 쉽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지문 서술하는 과정에서 내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내가 쌤이랑 다르게 생각하진 않았나, 이렇게 정보 갈라지는 부분이나 링크하는 부분에서 하나라도 다른 부분이 있진 않나, 그거 핵심이야. 아시겠죠? 그게 핵심.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고 가는 건 지문이나 선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너네 이거 머리밖에 못 들고 가요. 그러니까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요. 이거 쓰라고요. 어머님이 부모님 물려주신 이걸 쓰라고요.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